집은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투자 수단이 아닙니다. 부동산 문제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계속 공급이 된다는 것만 해도 가격 폭등을 막을 수가 있고 세제들을 개선을 해 나감으로 해서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 나물에 그 밥이야.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다.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행 방안이 없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없는 것 같다니까. 이 물량이 쏟아진다면 집값 안정에는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건 좋으나 전국적으로 한 40만 호, 수도권은 한 28만 호 이렇게가 좀 필요하거든요. 부족하고 필요한 물량보다도 더 많은 의욕적인 공급 물량을 양쪽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행 방안이 없다. 그러니까 예산도 없고 땅도 없어요. 이러한 주택을 지을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재정도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김현미 장관이 유명한 말랑이셨죠. 집은 빵이 아니다. 빨리 만들 수가 없다. 250만 호를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좀 힘듭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의 기본 개념이 뭐냐? 100만 호인데요. 84제곱미터의 공공임대를 늘린대. 한 60만 원 정도의 월세만 받고 30년을 살게 장기 거주하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만약 이런 정책이 나오면 서민 주거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과연 여기에 필요한 택지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싱가포르는 주택청이 있어요. 국토의 90%가 국유예요. 그래서 공공이 싼 집을 지어서 공급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그게 어렵죠. 공공주도로 이 많은 물량을 공급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LH나 GH나 SH 가지고는 안 돼요.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공공임대라는 거예요. 60세 이후에 30년 이후에는 그럼 어디서 살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는 게 굉장히 맹점이다. 저는 굉장히 그거를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지금 시가로 보면 한 10억 원짜리 33평의 그러한 역세권의 좋은 주택을 한 65만 원 정도의 수준에서 살 수 있다.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 가격이 그 정도에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이거는 뭐 꼭 서민들을 위한 주택은 아니에요. 이제 임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한다고 하죠. 임대주택을. 자기 집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아니잖아요. 임대 아파트는. 그 임대주택을 국민들이 원하냐. 이걸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원과 땅, 그게 어디서 나오냐.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원가주택은 역세권에 주택을 한 50만 호를 짓는다는 거거든요. 시세의 한 50 내지 80을 거의 반값의 주택. 5년 후에 집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내면 70%만 가져가고 30%는 공공환수. 그러니까 완전 자가가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지금 완전한 자기 주택을 원하지 않아요. 공공이 환수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불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세권이 어디냐,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을 내놓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또 얼마이고 이를 또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침묵하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하려고 하면 원가가 기본적으로 한 3억 정도는 돼야 되는데 3억 원을 들여서 50만 호를 공급하려고 하면 150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도심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청수를 그만큼 높여줘야 됩니다. 청수를 무조건 높여주게 되면 도심의 난개발이 이루어져서 도시 환경들을 많이 해칠 수가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공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역세권 첫집 주택, 저는 그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역세권의 재건축 지역에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그 절반을 공공이 분양을 하겠다는. 서울시에 보면 그 시프트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서 재개발을 하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정도를 공공분양주택으로 이렇게 했던 게 있거든요. 지금은 뭐 유명무실화 됐지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발전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겠죠. 일기 신도시들은 다 입지어줬기 때문에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그쪽 지역 그리고 인근 지역이 단기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로 좀 눈여겨보면 되고 또 장기적으로도 괜찮아요. 돈이 있다면 투자하는 것도 좋죠.
이재명 후보는 세금은 지금보다도 더 늘리겠다는 내용이 많아요. 국토보유세를 비롯해서 분양가 상한제나 거래 규제나 세금 부담은 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공공에서는 늘리되 민간 부분의 공급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공급을 늘리면서 규제를 강화하면 결국 어느 순간 가격은 좀 하락하는 쪽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부동산 보유 억제 이런 정책들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절벽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시장에 왜곡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들이 그대로 더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새로운 또 세금을 이렇게 들고 나왔잖아요. 국토보유세라는. 저는 그게 뭐 이렇게 실현 가능하겠는가. 민주당에 내놓은 정책이 복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또 시장을 규제하려고 그러는 그런 속성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전체주의 국가처럼 국가가 강력하게 해서 이 가격을 누른다고 하면 그런 결과가 초래를 하겠죠. 근데 제가 경험상으로 보나 정책이 시장을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미 지나갔어요. 한계가 있다. 주변에서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우리나라를 떠나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겠죠. 규제를 너무 많이 하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추진력이 엄청 좋지 않습니까? 실제로 할 것 같거든. 하지만 지금 양도세 완화라든지 아니면 공시지가 유지라는 걸 보면 그래도 국민의 여론을 좀 반영한다라는 느낌은 살짝 들긴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종부세의 어떤 폭탄, 보유세 증가 이런 것들 조세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들을 통해서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좀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들이 그렇게 변화될 것 같습니다. 시장 중심의 정책들을 통해서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가격 상승 이런 어떤 부작용들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걸 풀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면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 70%가 세입자거든요. 어디로 가요? 서울에서.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이분들은 또 경기도나 인천으로 밀려가야 되고 또 경기 인천도 가뜩이나 전세가 안정돼 있지 않는데 여기도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또 재건축 재개발 지분 가격은 지금도 보다시피 더 오르겠죠.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집값 불안해, 중장기적으로는 안정 요인이 돼요. 시장 안정 효과는 단기와 중장기가 서로 다르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큰 방향은 그 시장 친화적인, 규제 완화적인 이런 측면이 좀 강조되지 않을까. 과거처럼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닫는 거는 좀 완화될 수는 있죠.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정책을 제외하고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세금 부담은 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지지율이 낮은 게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을 긋고 다르다 나는을 보여주고 싶은 전략이겠죠. 기존 부동산 정책들이 규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시장을 잡는 데 실패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던 규제를 좀 더 강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들이 그대로 더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국토 보유세 중심의 토지 공개념 제도의 어떤 방향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국토의 어떤 공개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기본주택의 정책들을 좀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의문이 제기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문정부나 거의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급상승한 거는 제일 처음이 언제였어요? 되게 노무현 정권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즌2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의 그런 인사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부동산 정책을 또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로 끝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시즌 3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조금 변화된 건 있겠지만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그런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혼란이 더 가중화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모든 면에서 정반대로 갈 것입니다. 공급 확대, 공급 방식, 세금 강화와 대출 규제, 모든 규제 정책을 푸는 쪽으로 정반대의 정책이 나오면 정반대의 방향이나 그런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사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부동산에 대한 기본 지식이라든지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인터뷰에서도 저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청약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과거에 보수 정당이 하듯이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에 맡기겠다. 규제가 완화된다면 좋겠죠.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그 보좌진들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없는 것 같다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명박 대통령도 같은 보수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그때 사실은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했어요.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집값이 더 안정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처럼 그렇게 규제를 확 풀어주거나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비정상적인 거를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는 데는 역할을 하겠지만 그렇다 해서 시장이 획기적으로 상황이 바뀐다거나 그런 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규제 강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시장 기능 강화 쪽으로 이제 정책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 좋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 경제를 좀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나온 정책으로는 누가 더 낫다. 그러니까 이대로 만약에 공약이 끝난다면 실행되기는 상당 부분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미지수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시장을 읽고 그의 방향을 좀 예측하고 겸손한 그런 정책들이 좀 있어야 된다. 투자의 대상보다는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자기 자본 계획에 맞는 주거를 마련해서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을 해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수요와 공급, 유동성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상승세는 좀 계속되지 않을까. 공약은 공약일 뿐 너무 믿지 말자. 감사합니다.